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컴플렉스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컴플렉스의 제목은요, 카산드라 컴플렉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에게 컴플렉스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라는 것은 누군가 어떤 위협적인 상황을 예측한 것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그걸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부정적인 정보를 피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느 정도는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는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겠어? 그렇다고 사고가 나겠어?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어. 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도 말을 하죠. 에이, 재수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재수없게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자칫하면 카산드라 컴플렉스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상에서 트로이의 공주였던 카산드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죠. 트로이 공주입니다. 이 카산드라가 어렸을 때에 그 남매 헬레노스와 함께 태양신인 아폴론 신전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들을 찾으러 온 부모는 뱀이 아이들의 몸을 휘감은 채로 혀로 핥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카산드라와 헬레노스는 미래를 보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카산드라가 어여쁜 아가씨로 성장해서 우연히 또 아폴론 신전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아폴론 신이 그녀의 미모를 보고 또 그녀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구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카산드라는 이 구애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너무나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또 지금은 사랑하는 것 같아도 신들은 이내 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줘버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카산드라는 이 아폴론의 구애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아폴론 신이 카산드라에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하게 되냐면, 그가 이제 이미 그녀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예언하는 그 내용은 분명히 맞을 것이다. 너도 나를 닮아서, 예언의 신인 아폴론 신 나를 닮아서 너도 예언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은 틀림없으나 사람들이 너의 말은 믿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말이 신뢰성은 갖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산드라 컴플렉스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먼저 아폴론이 카산드라의 미모를 발견하고요, 미모에 빠져가지고 카산드라에게 제안을 해서 내가 너에게 예언의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나와 결혼하자 라고 그렇게 청혼을 했고요. 카산드라가 그 예언의 능력을 받고 나중에 또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의 내용도 존재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카산드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카산드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은 맞을 것이나,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카산드라 컴플렉스의 핵심입니다. 자, 그녀가 보통 신화상으로 3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두드러진 예언이 3번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언은요,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한다는 것은 이것도 신화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이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해서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로스의 아내, 즉 그때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헬레네는 그 당시에 그리스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실화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에 찍어놓은 일리아스 앞편에 보면 이 실화의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파리스에게 아프로디테가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했을 때에 헬레네에게 이 아프로디테가 이제 그 자기 아들 에로스의 화살을 쏘게 되죠. 에로스를 시켜가지고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이 명화가 바로 파리스와 헬레네가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죠.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트로이가 큰 불행에 닥친 것은 사실이죠. 10년 동안 전쟁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트로이가 이걸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런 화근이 된 그런 일이 바로 파리스와 헬레네가 도망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두 번째 예언은요, 트로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이제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기나긴 그런 전쟁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트로이 군들이 성문을 넘어서 그 트로이 벌판을 바라보니까 그 벌판 앞에 진치고 있었던 그리스군이 모두 사라지고 그 앞에 커다란 목마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두 흥분했는데 이때
이제 바로 이 카산드라가 등장을 해서 저 목마른 성 안으로 들여다 놓으면 트로이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리스군이 심겨놓고 간 스파이 하나가 바로 이 트로이 목마는 이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라고 속이게 되고요. 모든 트로이 사람들이 그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그런 마음에서 부정적인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다는 그 얘기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는 전쟁이 끝나는 그런 상징으로 그리스군들이 자신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날 이 트로이 목마를요 성 안으로 들여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마가 들여놓은 그 목마 안에서 이제 그날 밤 그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리스 스파이들이 나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 성문이 열어젖히게 되고 자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군의 공격을 받아서 트로이가 그날 밤 모두 불타버리고 마는 큰 불행을 당하게 되죠. 자, 이 예언도 역시 카산드라의 예언이 맞았지만 트로이 사람들은 카산드라의 예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듣지 않는 전형적인 그런 카산드라 컴플렉스의 예를 이 트로이 전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언은요. 이제 트로이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 카산드라의 운명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가멤논의 전리품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가멤논을 따라서 미케네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이 카산드라는 역시 예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에게 얘기합니다. 이 길로 당신이 미케네로 돌아가게 되면 당신의 아내가 틀림없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게 될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카산드라의 이 예언도 아가멤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이라는 그런 연극에 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안 믿어도 좋아요. 올 것은 오고야마니까요. 이게 이제 카산드라 컴플렉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올 것은 오고야 만다는 거죠. 결국은요.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그의 정부인 아이기스토스와 함께 첫날 밤에 아가멤논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 카산드라의 예언대로 아가멤논은 그날 죽게 되고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전리품으로 온 그 카산드라도 내버려두지 않죠. 카산드라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서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카산드라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예언의 능력을 받았어요. 예언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신뢰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카산드라의 삶의 큰 불행이었고 결국은 그 컴플렉스에 빠져서 결국은 카산드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끝내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카산드라 컴플렉스는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즉 부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는 일종의 자기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일단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우선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의 기제가 작동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카산드라 컴플렉스는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내가 마주하기 싫은 상황을 누군가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그런 부정적인 일 또는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환경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에서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는요,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역사에서도 꽤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조선의 카산드라 그러면 이율곡 선생님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5,000원권에 이분의 이제 사실을 넣어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표상으로 이 선생님, 이율곡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율곡 선생님은 아마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것마다 임금에게 상소를 올린 것마다 번번이 거절당해야 됐던, 그러면서도 또 아이러니하게 또 선조임금은 대단히 또 율곡을 좋아했습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카산드라 컴플렉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이율곡 선생님이 바치는 상소, 올리는 상소, 그런 내용들은 참 좋은 내용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또 그리고 아쉬워하면서도 그것을 현실 정치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연약했던 그런 선조에 대해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율곡 선생님이 올렸던 상소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의 참혹한 화가 지금보다 더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여의고 쇠약한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고 국맥을 상하게 하니 앞으로 다가올 근심과 환란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병들기를 본 이상 도저히 침묵을 지키지 못해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말씀을 올렸으니 직책을 뛰어넘어 말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자, 이율곡 선생님이 올렸던 그런 상소의 내용입니다. 구구절절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 또 그리고 그가 생각했을 때, 이율곡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나라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반드시 국난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던 거죠. 마치 카산드라가 트로이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처럼 이율곡 선생님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것보다 이제 현실을 냉철하게 봤을 때, 이율곡 선생님이 봤을 때 이 현실 속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이 침공을 받지 않는 것은 명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남쪽의 일본도 지금 전국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침공을 안 받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태평 성대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침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율곡 선생님 현실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현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아 하는 이 현상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상들,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카산드라 컴플렉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조선의 카산드라, 좀 비유가 좀 심하기는 합니다만은 조선의 카산드라 이율곡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율곡 선생님의 비극은 대단히 컸죠. 그가 말했던 대로 10만 양병설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미래에 이제 침략에 대비해서 10만 군인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언하다시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에 대해서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율곡 선생님 사후 10년에 드디어 이율곡 선생님이 예언한 대로 외국의 침략을 받게 되죠. 안타까운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1941년 12월 7일에 일본군이 이제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죠. 이게 이제 진주만 전쟁인데, 이때 미군 해군 기지에 353대의 일본군 비행기가 폭격을 가해가지고요, 2,402명의 사망자와 1,28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6대의 군함과 188대의 미군 항공기가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공격이 이루어지기 3일 전 아침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책상 앞에는 26페이지짜리 비밀 보고서가 이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그런 징후들이 그 보고서에는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설마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랴 싶어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고요. 미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다음 목표가 태국이라고 생각했지 진주만을 공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징후가 있어서 거기에 관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역사에서도 뭐 부지기수로 발견되어지는 일이죠.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소련을 공격할 때도 영국의 이제 처칠 수상이 스탈린에게 독일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스탈린은 그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끝내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침공을 받고 말죠. 자, 이와 같이 역사에서도 또 개인에게 있어서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는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 이 두려운 현실, 부정적인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게 한다면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 부정적인 상황에 압도되어가지고 지나치게 자기 비하에 빠진다든지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그리고 열패감에 빠져서 아주 더 나약해지는 나쁜 상황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것을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부정적인 그 현실, 우리가 마주치기 싫은 그 부정적인
상황들, 두려운 현실들이 끝내는 우리에게 현실화돼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역사에서 한 국가 단위에서 또 개인의 단위에서도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많이 봐왔던 역사적인 팩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 부정적인 현실을 고쳐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느덧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취할 바를 하나씩 취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내 개인의 성장으로 다가오고 이거를 국가 단위로 생각하면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항상 자신 앞에 이 두려운 현실, 또 부정적인 현실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외면해서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대책 없이 당하게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그 현실을 알려주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부정적인 현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갈 때 나라가 성장하게 되고 나라가 더 크게 되고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거죠. 가령 저는 요즘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우리나라 약점을 공격했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 일본의 공격이 아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우리 약점을 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공격을 해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약점이 드러났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에 압도돼가지고 너무나 두려워서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첫날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저도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것을 외면을 하고 우리가 무조건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 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인 그런 싸움의 태세로 가는 것도 역시 또 우리 현실 가운데 찾아낼 수 있는 일부의 반응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현실들을 마주해야 할까요? 일본이 우리의 두려운 현실을 상기시켜 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냉철한 우리 약점을 받아들이고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커다란 숙제였거든요. 우리의 두려운 현실, 부정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주제였습니다. 현실이 너무 벅찼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장점이 이제 속도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아주 속도감 있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개인의 입장에서도 나의 부정적인 현실, 나의 치명적인 약점들, 그리고 마주하기 어려운 현실들을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또는 외면해 버리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내가 성장하고 더 큰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나라의 입장에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